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판동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내 안에 쌓인 문제에 대한 답을 공자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공자의 한마디로 인해 마음이 평온해지고 초조함을 잊고 흔들리는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은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자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 어깨에 내려앉은 짐과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를 보여주는 창이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짐이 어느 방면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중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자에게 제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교육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스승은 학생의 잘못을 통해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공자가 제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들은 주로 과하거나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루가 공자에게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들은 걸 곧바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걸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냐,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제자였던 자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 염유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염유가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들었으면서 어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냐, 뭘 꿈을 대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제자가 공자에게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다르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로와 염유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다. 각기 특징이 다르기에 다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여기서 성격이 급한 건 과함으로 볼 수 있고 성격이 느긋한 건 미치지 못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함과 미치지 못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절약해 인색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아 사치하는 건 모두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삼국지의 장비나 수호전의 이규처럼 쉽게 화를 내고 급한 성격이거나 성격이 너무 느려서 모든 일에 무심하고 냉담하거나 열정이 강해 모든 일에 지나치게 나서려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쫓으면 원망도 서둘러 따라온다. 공자가 말하길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지는 만큼 돈의 가치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자가 물질적 자극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자도 적당한 수준의 물질적 자극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공이 노나라에 노비를 사서 데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노비를 자국으로 데려온 백성에게 일정한 상금을 줬지만 자공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자는 이 일을 듣고 자공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노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만약 너가 돈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상금을 거절하면 노비를 사려 했던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너와 같은 경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처럼 공자는 적절한 물질적 보상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자는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생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과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건 행동으로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요청하든 웃으면서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이 그 일을 승낙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믿음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신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로움을 가까이 한다면 신용을 지킬 수 있다고 공자는 말합니다. 간혹 의로움에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뱉은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강직하고 굳세고 어눌하나 어짐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성품은 모르겠지만 어눌한 사람까지 좋아했던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이 어눌해서 친화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성격대로 쉽게 말하는 습성이 없어 상대방의 청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승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울 정도로 질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쉽게 오르지 않고 어짐에 다가가려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용,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야박하지 않음에 이르는 길. 공자가 말하길 약으로서 잃는 사람은 드물다. 한자 약은 구속이라는 뜻도 있고
절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약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으로서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구속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해 실수를 저지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치로서 잃는 사람이 약으로 잃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약으로서 잃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은 신중하고 검소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단속할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자는 반드시 말한 것을 실천해야 약을 잃는 경우가 적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공자의 품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의로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과 신용은 사람이 도달해야 할 높은 경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약속은 도의에 부합하면 지킬 수 있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과의 약속은 도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원칙입니다. 공자가 이 문장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용의 도에 이르지 않으면 가장 편안하고 적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속해 보라고 공자가 권유한 것입니다. 공자의 최종 목표는 방탕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자신을 너무 구속하지도 않는 평온한 중용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중하게 단속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쌓아 자신만이 고립된 성에서 탈출하라. 공자가 말하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힘들고 지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외로운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신이 항상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배려합니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주변의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독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수준이 남들보다 높아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갈수록 더 고독해지고 결국은 자신만이 성에 갇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덕을 갖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손과 공경, 은혜와 의로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네 가지. 공자가 자산에 대해 말하길, 군자의 도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행동이 공손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의롭게 다스렸다. 춘추시대 정나라의 정치가였던 자산은 공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그를 군자의 네 가지 덕목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군자의 덕목인 행동이 공손하다라는 것은 태도가 단정하고 상냥하며 차분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인 윗사람을 공경한다라는 덕목은 말 그대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덕목인 백성을 의롭게 다스렸다라는 것은 나란 일을 위해 백성을 함부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에 한 문장씩 고전의 지루함을 탈피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공자의 삶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담긴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를 통해 인생의 난제를 명쾌히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